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대표님? 기다려야죠. 매물이 역사상 가장 많은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편적인 부동산 띄우기 뉴스를 보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데이터를 봐야죠. 지금 이게 서울인데요. 네. 지금 매물이 서울이 8만 채 정도 됩니다. 파란색이 매물이에요. 언제가 제일 많아요? 지금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요. 보라색이 막대 그래프인데 네.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바닥에 붙어 있다.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서 매물은 쌓이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없어요.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위태위태한 상황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어쩌다 신고가 치고 이런 걸로 의사결정하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경기도, 인천, 여기 매물 합하잖아요. 25만 채가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서울만 8만 채, 경기도 얼마예요? 14만입니다. 14만. 2월 달에 거래량 얼마예요? 7,500. 자, 지금 거래량 얼마나 지금 없는지 눈에 보이세요? 네. 팔고 싶은 매물이 지금 이렇게 막 쭉쭉 쌓이고 올라가고 있고. 있고. 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총선 터지고 나면은 부동산 관련한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로 인해서 건설사나 시행사, 저축은행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지금 은행들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려라. 지금 상황이 큰 폭락장이 또 올 수도 있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의 큰 폭락장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이거는 데이터로 제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PIR이나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지수. 보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얼마고 저점이 얼마고, 그리고 그 평균과 저점 대비해서 떨어지려면은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전제 조건은 지금의 금리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걸로 제가 데이터를 계산을 해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떨어질 수 있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작은 지역이 한 10에서 15% 정도, 전국적으로 최소 10에서 많게는 40%까지 지금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금융위기나 IMF 같은 뭔가 외부적인 충격, 환율이 막 폭등하고 이런 게 오면은 순식간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준비하시고 그러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뉴스를 보면은 뭐 근무에 나온 거는 나오는 족족 누군가가 채가는 것 같고, 네. 소진됐다는 이런 기사만 보니까 네. 진짜 필요하셨던 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진짜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드려요. 이거 완전 돈 되는 진짜 엄청난 정보예요, 이거. 진짜. 집중하세요. 네. 자, 먼저 혹시 관심 있는 지역 얘기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용인 수지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수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평당 가격으로 했습니다. 네. 빨간색이 평당 가격이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그리고 원의 크기는 아파트 세대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파트, 이 편한 세상, 테라스 광교, 그 다음에 성목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얘가 지금 평당 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얘 2등. 자, 이렇게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가 파란색, 그 다음 비싼 아파트가 갈색, 제일 싼 아파트가 바로 회색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일 비싼 아파트는 누구예요?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이 광교죠? 여기 지금 얘기하신 성복, 수지는 딱 요 아파트 한 2개 정도. 그나마 비싼 아파트예요. 네. 자, 여기서 갭 가격을 눌러볼게요. 자, 보세요. 빨간색 갭 가격이 가장 작은 곳이에요. 그 다음 파란색,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빨간색이 갭 가격이 작은 아파트들입니다. 그렇죠. 갭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자, 그런데 이렇게 작은 애들은 어때요? 세대 작은 애들은 하면은 위험하죠. 저는 투자할 때는 500세대 이하는 잘 안 보거든요. 네. 500세대 이상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500세대 이상짜리만 지금 딱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500세대 이상짜리 중에서 이 지금 수지를 중심으로 한 이 주변 지역에서 갭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 바로 나오죠. 이런데. 이게 얼마예요? 9천만 원, 네, 7천만 원. 앞으로 좋아질 집을 좀 찾아보고 싶은 거니까 네. 어떻게 이 분위 지도를 잘 활용을 해서 좀 보면 좋을까요? 앞으로 좋아질 집, 그거는 분위 지도만 가지고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자, 그런데 분위 지도가 좋은 거는 뭐냐면 한눈에 서로 다른 지역을 내가 비교 분석해서 보고 싶은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은 아파트를 바로바로 골라낼 수가 있다는 거. 그게 분위 지도고,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좋아질 것까지 하려면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죠. 일단 저는 연식을 볼 거예요. 왜냐면 연식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지 새 아파트가 많은지, 그래서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또 뭘 알 수가 있어요? 주변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안 들어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분위에는 없는 초록색 색깔이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입주 예정 아파트군요. 자, 보세요. 수지 구청역 롯데캐슬. 자,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새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새 아파트가 빨간색. 네. 그다음 10년 이하 차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20년 이상 아파트는 다 회색입니다. 네. 자, 지하철역으로 가볼게요. 수지구청역 바로 앞이에요. 멀지 않죠? 네. 근데 이 주변에는 어떤 아파트밖에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들밖에 없죠. 그것도 20년 이상 된 5년차 새 아파트는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네. 하나, 둘, 셋. 그런데 이런 데는 좀 너무 멀고 입지에서 여기서 지하철역에서도 멀고 지하철역 가까운 데는 이쪽에 성북역에 요거 한 2개밖에 없고 그리고는 다 오래된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을 때도 이런 거는 분양 받아도 돼요, 안 돼요?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분위지도라는 거죠. 성북역 요 앞에 6년차 아파트, 얘 롯데캐슬 골드타운을 볼게요. 네. 이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희소성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 환경 점수를 봅니다. 이게 이제 거주 점수라고 하는 건데 교통이 지금 73점. 생활이 94점, 교육이 95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생활하고 교육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95점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최강입니다. 최강. 지도로 갖다 대니까 뭐 학원과 뭐 지하철, 마트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여기에서 투자 체크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아파트에 이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죠. 그렇죠. PIR이나. 지수를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어때요? 이 정도면은 2020년 연말 4분기 정도 수준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전히 2020년에는 아직 거품이 여전히 상당히 좀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구입부담지수 점수가 별로 낮아요. 안 좋은 겁니다. 네. 아, 얘는 가격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구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좀 많이 보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 데이터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저는 뭐 주택구입 여러 가지를 봐서 그래서 수요와 공급도 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일자리까지 늘어나. 그리고 호재까지 있어. 이거는 뭐예요? 발 뻗고 자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투자해도 전혀 걱정이 안 되잖아요. 강력한 시그널이 뜬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런 데가 있어요. 이제 여기 랭킹 들어가시면 일자리 데이터나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가격 상승 힘이 아니라 여기서 일자리. 그러면 뭐 지난 3년 동안 세종, 충남, 경기, 울산, 인천 이런데 아까 눈여겨보신다고 했던 지역이 네. 다 있네요. 그리고 시군구를 보고 싶어요. 그럼 시군구, 성남시, 수성구, 포항시, 인천 연수구 이런 데 지금 일자리 엄청 늘고 있잖아요. 네. 지표상으로 좋은데 일자리까지 늘어. 예를 들어서 인천 연수구 일자리 많이 늘었는데 인천 연수구 기업 혹은 인천 연구소 일자리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은 앞으로 거기 일자리가 들어오는지 안 하는지 뭐 아니면 뭐 인천 연수 호재 이런 거 찾아보면은 다 나와요, 이런 게. 근데 보니까 앞으로 개발 호재까지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 날아가는 거죠. 반대로 일단 고평가된 지역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도 들어가면 안 되죠. 세대수가 감소하는 지역도 들어가면 안 되죠. 인구수가 감소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세대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대수가 왜 감소하겠어요? 일자리도 없으니까 세대수가 감소하겠죠. 애들 학교 보내지도 그리고 않고. 세대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주택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투자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세대수 눌러요. 여기 높은 순이죠. 네. 낮은 순으로 보고 우린 시 공구로 보자고요. 낮은 순.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용산구, 광명시 이런데 지금. 그나마 이제 수도권은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내가 지방으로 볼게요. 어디를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전북을 볼까요? 전북, 네. 전북에 여기서 인구를 15만 명으로 해놨는데 인구 한 5만 명으로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고창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빠지고 있어요. 네. 네, 이런 데는 절대 쳐다보면 안 되죠. 정읍, 야, 정읍 이런 데 의외로 많이 늘고 있네요. 계속 늘고 있네요. 네. 자, 근데 이거를 다시 높은 순으로 보면은, 자, 어디가 많이 늘어요? 완주. 이런 데 많이 늘어요. 완주, 덕진구, 김제, 뭐 군산, 세대수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봐서는 세대수가 줄어드는 데들도 점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으로 보잖아요. 전국으로 보면 세대수가 우리는 보통 투자는 한 15만 명 이상인 지역으로 투자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시군구로 보면은 양주 보겠습니다. 뭐 양주가 와, 양주가 이렇게 지금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가격이 싸서 그럴 거예요. 지금 워낙 집값들이 비싸다 보니까. 네. 근데 양주는 너무 싸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한번 삶의 터전을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양주 쪽으로 지금 계속 지금 전국에서 지난 3년 중에 세대수 1등이 지금 양주다.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많은데 이런 거예요. 제가 사람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자,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은 성격도 좋아야 되고, 능력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외모도 좀 괜찮으면 좋겠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좋으면 성공하죠. 근데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의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인성 데이터, 뭐 외모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자,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복잡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세대수도 시작하는 거예요. 세대수 데이터가 좋다라는 건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성격이 일단 좋은 거야. 근데 성격 데이터가 지금 제일 좋은 게 양주시야. 네. 그럼 이걸 보잖아요. 저는 양주시에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너무 가지. 제가 분석하는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양주가 궁금하죠? 접근하는 첫 시작 단추를 내가 관심 있는 거. 나는 인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니, 그럼 인구로 하고, 나는 세대수가 중요해. 세대수로 하고, 일자리가 중요해. 나는 일자리로 하고. 그러니까 뭔가 꼭지를 이런 랭킹에 뭔가 데이터가 지표가 좋은 거. 이걸로 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딱 나오는 게 저희가 세대수 증감률 1등이 양주니까 네. 양주가 궁금하잖아요. 네.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거야? 네. 그럼 여기 쉬운 거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기도 양주를 눌러요. 양주 보겠습니다. 자, 양주의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때요? 조금 어찌됐건 이때를 바닥으로 조금씩 지금 증가하고 그쵸? 살짝 네. 특히 이제 조금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좀 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고. 네. 자, 그 다음에 주택구입부담 지수를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코로나 때 더 낮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평균 69인데 지금 76이에요. 그래서 평균보다 조금 높은데 이때 양주 인구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이따 데이터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해서도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도시 위상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양주 같은 경우는. 나머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볼게요. 네. 자, 여전히 양주시의 월세 수익률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지금 월세 수익률이 제일 높은 데가 1등이 누구예요? 안성. 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접근한다. 저는 데이터 어디 볼까요? 안성 봅니다. 그럼 안성 궁금하면 여기서 또 안성 선택을 보면 돼요. 네. 왜? 월세 수익률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월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가격이 싸니까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성은 나중에 따로 보시고 네. 양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주가 22, 23, 24년 어때요? 입주 물량이 많았네.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폭탄이죠, 폭탄. 네. 자, 그런데 이 폭탄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확 낮아지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분양이 어때요? 여전히 많죠. 자, 미분양도 공급이죠. 앞으로 공급 물량 없죠? 이 미분양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화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소화됩니다. 자, 저는 딱 바로 느낌이 와요. 올해 어느 즈음에 경기도 양주의 미분양을 죽죽하기 너무 좋겠다. 아마 지금 경기도 양주의 미분양 이거 아마 할인 분양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뭔가 조건이 좋을 거야. 지금 매매 매물은 굉장히 많죠. 3,000채가 넘어요. 하지만 전세 매물하고 월세 매물 어때요?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죠. 네. 근데 입주 물량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확 줄죠. 확 줄어. 내년부터는 진짜 없어 이제. 자, 그런데 인구 세대수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세대수 이때 양주가 고점을 찍었을 때가 이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고점을 찍었잖아요. 네. 이때의 세대수나 인구수는 이거 보이세요? 차이가 너무 나네요. 차이가 너무 나죠. 세대수가 2015년에요. 7만 8천 세대였습니다. 자, 지금 얼마예요? 11만 8천이에요. 이때가 5만 8천이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몇 배가 는 거예요? 2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러네요. 2배 이상. 이런 상황이다라면은 도시 위상이 완전 바뀐 거잖아요. 네. 인구수나 이런 게 완전 도시 위상이 달라졌는데 이때도 거품이 이렇게 많이 지금 올라갔었는데 코로나 때도 이 거품을 통과를 못했잖아요. 대부분의 지역은 이때보다 훨씬 더 거품이 컸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라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예, 이미 한 허리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나 공부 안 할래. 계속 뭐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관망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그런 분들은 너무 많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절호의 기회를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 있던가요? 쉽고 빠르게 가려다 항상 잘못되지 않나요?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 대가를 치르셔야 되고요. 어렵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노는 동안에 누구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한 푼 두 푼 모으고 다가올 최고의 기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난 그냥 뭐 놀래.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 나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최소한의 준비가 돼 있고 대가를 치르실 만한 하니까 본인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런 것도 아마 저는 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만 부동산 공부하잖아요. 딱 1년만 해보세요. 인생 바뀝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최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집 사도 괜찮은 시기인가요?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절호의 기회가 안에 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미 일부 지역들은 아마 올해부터 바닥치고 대세 상승으로 돌아설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그럴 때가 최고의 기회였어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1분기 집값이 좀 어땠는지 돌아보고 네. 남은 한 해 동안 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좀. 1분기 집값은 지금 이제 다시 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래도 다시 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요게 이제 거래 동향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네.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전세 거래가 느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매매 거래가 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죠? 서울을 보면은 오른쪽 위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거래가 지금 다시 늘고 있습니다. 네. 평균보다 좀 더 높은 정도까지 거래 동향이 다시 늘어났고 결국 거래 동향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전세 거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활발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매매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전세 시장으로 이제 많이들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유독 눈에 띄는 시장이 지금 인천 시장이에요. 인천 보세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인천이네요. 인천입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천에 지금 전세 거래 보세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인천에 지금 전세 시장이 좋아지는. 같은 아파트가 2, 3년 네. 전보다 몇 억씩 빠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집 사도 괜찮은 시기인가요, 대표님? 지금이 집을 사도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사시면 돼요. 그리고 사는 걸 좀, 저는 인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혹시라도 이제 전문가분들 중에서, 지금 집 사도 좋은 시기다, 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저는 인증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알 거예요. 지금 좋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네,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자, 일단 시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지역도 허리 정도예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허리랑 가슴이라는 거는 거품이 지금 많이 껴있다라는 거잖아요. 시군구로 말씀드리면 그럼 발목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시면 돼요. 주택구입 부담지수나 PIR을 보시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싼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저는 내 집 마련 해도 된다고 좀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절호의 매수 시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2차 하락이 남았어요. 지금 수도권 시장 2차 하락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큰 쓰나미가 한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쓰나미가 오게 되면 아무리 지금 저평가된 지역도 어때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쓰나미가 오거나 그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바뀔 겁니다. 과감한 정책들을 펼치게 될 거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그럴 때가 최고의 기회였어요.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금융지표 중에 하나로 제가 환율을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1340 지금 몇 원인데 저는 여전히 하반기 시장을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발 좀 좀 자제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10년에 한 번 아니 5년에 한 번 내가 이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과연 이 카드를 써야 되는 게 지금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하지만 절호의 기회가 빠르면 1년이나 늦어도 2년 안에 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리시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돈 모아놓고 그러면 됩니다. 시나리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완만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급락이 나오면은 매수 시점이 좀 더 빨라지겠지만 완만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봤을 때 한 25년 하반기? 25년 아니면 하반기 빠르면? 예, 26년 정도에는 아무리 못해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일부 지역들은 아마 올해부터 바닥치고 대세 상승으로 돌아설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지역들이 돌아서게 될 거고요. 하지만 그 전에 상당한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런 하락이 오게 되면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최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준비를 할 때다.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항상 뭔가 쓰나미가 나오고 나서 그럴 때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최고의 기회는 머지않아 반드시 온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이 조금 올해 나와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모든 걸 데이터로 제가 다 연구를 한 사람이잖아요. 네.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정책도 제가 데이터로 다 연구했겠죠. 네. 그때의 세부적인 디테일은 달라요. 그때의 상황과 또 정부의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큰 패턴이 똑같아요. 큰 패턴이. IMF 때는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순식간에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만큼 급작스러운 엄청난 정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당장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양도세계 비과세. 바로 그냥 꺼냈잖아요. 그 이외에 금융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바로바로 꺼냈습니다. 그래서 97년 10
1월 달에 IMF가 터지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 바닥이 98년 8월인가 9월 정도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이 안 되죠. 그쵸. IMF 터지고 나서 그만큼 폭락세가 엄청났고 바로 강력한 부양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금방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죠. 그러면서 한번 와장창창 떨어졌죠. 그러니까 정부가 당연히 부양 정책을 펼쳤지만 강력한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도 강남 3구 놔두고 규제 풀고 했지만 2009년에 다시 데드캣 바운스 왔죠. 그리고 2010년부터 다시 떨어진 거예요. 11, 12 떨어지니까 어때요? 이제 본격적인 데드캣 바운스 끝나고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니까 정부가 점점 강력한 정책을 꺼냅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뭐까지 꺼낸 거예요? 미분양 주택을 한 채나 여러 채를 취득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한 양도세, 채나 비과세. 여러 채라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100채를 사더라도 국가가 정했던 시기에 샀으면 양도세를 1도 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집을 여러 채 투자했을 때의 문제는 뭐예요?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세금을 1도 물지 않겠대요. 이런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 상승장이 금방 안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세 상승장은 1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14년 말까지 계속 부양 정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쭉 올랐다가 21년 연말에 고점 찍고 22년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22년 하반기에 실거래가 공개된 가장 큰 폭락이 나왔죠. 서울이 22%, 지방은 뭐 40%, 50%, 아파트 단지로 따지면 60%까지 떨어진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뭐예요? 1월 3일 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양책을 펼친 거예요. 특례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이런 대출까지 해주고. 하지만 다시 데드캣 바운스 나오고 또 23년 가을부터 또 하락을 하다가 지금 24년에 또 정책이 나오니까 또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이 두 개가 만나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정부가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어떤 신생아 특례론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하느냐? 결국에는 수요가 너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어찌됐건 또 젊은 층한테 좀 보탬이 돼서 좀 힘내서 집도 좀 사고 애도 좀 낳아라. 지금 네. 이러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일부 실수요만 자극하는 거잖아요. 투자 수요는 자극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수요를 끌어올리려면 수요자인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집을 사는 게 만만해야 돼요. 이거를 보는 게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PIR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봤을 때는 여전히 서울은 가슴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면 나 못 사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론까지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 늘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냥 거래가 너무 작은 수준이거든요. 네. 이 차트가 바로 수도권의 거래량 차트예요. 2006년부터 이렇게 지금 16,000건 이하로 이렇게 거래된 시기가 이렇게 오래된 시기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가 수도권 하락장이었는데 네.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거래가 네. 튀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늘었다 하지만 1월 달에 지금 12,000건밖에 안 됩니다. 너무 아직은. 자, 보세요. 대세 상승장이 나타나지 이래야 되는데 거래가 25,000건, 3만 건 넘어야 돼요. 대세 상승장이 나타나는 특징을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도권에. 자, 언제 수도권의 대세 상승이 시작되느냐? 수도권의 매매 거래량을 봤을 때 25,000건, 3만 건까지 가는 거래량이 터져요. 그러면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바로 이럴 때,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때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나 취득세, 중과 이거 다 푸는 거예요, 이제. 국가의 세수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요즘 나라도 지금 세금이 안 거쳐서 난리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이렇게 얼어붙어. 그럼 더 안 거치겠죠.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국가 경제에 아니죠. 절대 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이게 또 받쳐줘야 돼요. 이게 또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인 그렇죠. 거고.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게끔 국가에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절대 우리가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긴 사이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많이 떨어지면 부양하고 또 너무 많이 오르면 좀 눌러주고 이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니까. 그래서 시장이 저는 2차 하락이 데이터로 봤을 때 남았다. 왜? 너무 비싸니까.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지잖아요? 네. 제가 상중 하저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 더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더 이제 부양을 하겠죠. 네. 그런 좋은 정책들, 있던 미분양, 비과세 이런 게 이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뭐예요? 자, 지금은 투자자들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세 때문에 여러 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죠. 근데 이것도 없어. 근데 양도세도 비과세래. 근데 보니까 가격이 무릎 밑이야. 그러면 지금 호주머니에 돈 많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서 거래량이 느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제가 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장이 오잖아요? 그럼 뭐가 될 거냐?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이제 인구 감소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 돈 벌 일 없다라는 게 시장에 엄청나게 만연해 있을 거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직 아니에요. 또다시 선수들은 또 이렇게 살 거예요. 만약에 3만 건에서 3만 5천 건 넘는 거래량이 수도권에서 또다시 나타나잖아요. 네. 강력한 대세 상승 신호탄입니다. 사실 이제 월급쟁이들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종잣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물론 제 입장에서 되게 큰 돈이에요. 한 몇천만 원 이렇게 열심히 모아놨는데 이걸 이제 제 생각은 이왕이면 앞으로 오를 집을 오르기 직전인 무릎 정도에 저는 좀 잡고 싶은데 이런 시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아까 거래량도 확인을 했지만 또 한 몇 가지 조금 팁을 주신다면 너무 많죠. 네. 여기에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지역을 고르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대구가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자, 대구의 이제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무릎 밑에서 사고 싶은 무릎 밑에서 사고 싶으면 무릎 정도에도 괜찮습니다. 네, 이걸 봅니다. 이게 자, 뭘까요?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평균이 89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90이요. 90. 근처인데요? 그럼 뭐예요? 허리. 자, 근데 바닥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은 이때예요. 2012년. 이때. 가장 낮았을 때. 2010년과 2012년 8월. 이때가 70 초반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냐, 없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만약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아직도 한 15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90에 15면은 20%까지는 아니지만 15% 정도 하락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 도시의 위상이 바뀌는 지역이 있어요. 등급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 일자리도 별로 없고 막 그랬는데 일자리를 계속 늘어서 뭔가 도시 위상 자체가 바뀌는 거. 그런 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자, 예를 들면 대구가 2015년부터 대구의 위상이 바뀌었다고 제가 감안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2015로 바꿔요. 어허.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많이 바뀌었죠. 기준이 아예 달라졌으니까. 기준이 그쵸? 달라졌습니다. 네. 자, 평균이 98인데 네. 지금 90이야. 그럼 뭐예요, 지금? 자, 이제 바닥이 82. 그러면 이제 한 8 정도. 그럼 10%도 하락이 안 남았잖아요. 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대구 좀 싸 보이는데? 그쵸? 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소득 대비한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에요. 네. 자, 이거를 보니까 지금 17년 데이터로 보니까 평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평균이 6.1인데 지금 6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의 6배, 6년치만 모으면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 얘도 마찬가지 2015년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더 좋을 것 같은데? 허리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허리가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보면. 단, 전제 조건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의 위상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2015년도로 보니까 지금이 뭐예요? 지금 바닥인데요? 바닥이다,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바닥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2015년 정도의 그때 가격으로 회귀를 한 거예요, 지금. 소득 대비해서는. 자, 이렇게 보면은 사볼만 하죠. 자, 전세 같은 경우는 보세요. PIR로 보니까 전세는 2015년보다 더 싸, 지금. 와, 가장 낮은. 소득 대비해서 대구의 전세 가격이 가장 싼 겁니다. 네, 지하 지금 뚫고 내려간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임대료 대비해서 은행 이자 대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요 파란색 선이 한국의 예금 금리입니다. 지금 좀 떨어져 3.7%죠. 근데 대구의 아파트 월세 수익률 얼마예요? 3.3%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지금 안 좋아요. 항상 대구에 요 빨간색이 대구의 월세 수익률인데 은행 이자보다 항상 높았죠. 위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은행에다 돈 놔두는 게 더 훨씬 좋다니까요. 낫죠. 월세 세팅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예요? 재미없다. 이것도 봐야 되는 겁니다. 소득이나 주택 구입 부담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재테크에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은행 예금 이자라고 생각해요. 자, 은행에다 돈 놔 손해볼 가능성이 있어요? 일도 없잖아요. 네. 원금 보장 100%에 네. 이자를 안전하게 주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얘보다 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제가 요새 이제 건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요일도 제가 거의 2만 보 걸으면서 강남에 건물을 좀 봤는데 네.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요? 네. 지금 가격보다 한참 내려가도 지금 쳐다볼까 말까인데 지금 여전히 지금 가격이 안 내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냐면 여전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스라이팅 돼 있는 거예요. 자, 은행 이자랑 비교하면 부동산 정말 메리트 없고요. 상업용 부동산 더 메리트 없어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전세 수급인데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울산이 저는 가장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왜? 울산은 이미 전세 수급이 빨간불 들어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 아, 그래요? 근데 대구는 어때요?
대구는 여전히 팔아요. 네. 아직은 전세 시장이 좋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대구가 앞으로 전세 시장이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입주 물량이 어때요? 올해까지는 많죠. 올해까지는 평균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정신 좀 못 차릴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어때요? 떨어지기 내후년 시작해요. 어때요? 어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은 월세 수익률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지죠.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10억인데 월세가 300이야. 그럼 3%밖에 안 되죠. 근데 이 아파트가 7억까지 떨어졌어. 근데 월세가 300이야. 그럼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월세 수익률도 올라갈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좀 더 좋아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까지도 쉽지 않다. 하지만 늦어도 내년 중순부터는 대구도 다시 대세 상승에 들어갈 거예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수요를 끌어올릴 만큼 우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PIR을 싸냐 안 싸냐. 근데 얘가 아무리 좋아도 공급이 많아. 그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일단 이 무릎 밑에서 사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PIR을 꼭 보시고 네. 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대구를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는 대구의 시군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네. 자, 달성군의 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 달성군은 지금 평균까지 떨어졌죠? 네. 평균까지 떨어졌고 요 정도 수준이면요 달성군의 2014년 6월 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를 아까 제가 2014년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이 차트가 어떻게 바뀌냐,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무릎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저점이 얼마였어요? 6년. 61. 65잖아요. 65니까.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지금. 뭐 무릎선 맞죠. 네. 네. 그리고 공급인 거의 없네요. 달성군은 거의 없어요. 자, 대구에 지금 요 입주 물량 시군구별로 보여주는 차트인데 원의 크기가 아파트 개수의 크기입니다. 색깔이 빨가면 입주 물량이 많은 거고 녹색이 진할수록 입주 물량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성군은 입주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도 많이 있고 네. 녹색이 제일 진해. 즉 입주 물량이 대구에 제일 작아. 근데 입주 물량이 좀 있는 데가 서구인데 서구는 아파트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 적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다. 그러면 달성군 같은 경우 이미 전세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달성군의 지금 매매 거래량이 어때요? 평균보다 높죠? 살짝 평균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인구수 세대수가 지금 대구에서 가장 많이 느는 데가 어디예요? 달성군이네요. 달성군이 달성했네요. 최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드디어 대구 중구가 인구수나 세대수가 증감률 1등이고 그러네요. 그 다음이 달성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늘고 있는데 인구가 이제 좀 줄어들고 있죠, 서서히. 그 다음에 일자리를 보니까 일자리는 그냥 그냥 횡보 정도. 네. 이렇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자, 이 정도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수요 자체는 어느 정도 꾸준히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공급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달성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경매로 한번 노려볼만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아파트가 궁금해요. 지역의 PIR이나 지역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 나는 아파트를 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PIR을 보는 게 중요한데 진짜 싸다. 9년차 아파트인데 4억이 안 하네요. 33평이고요. 9년차 아파트입니다. 네. 자, 이 아파트의 투자 분석을 들어가면은 체크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투자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좀 내리면 여기 보시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있죠? 네.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지금 평균보다 이 아파트가 훨씬 이제 9년차 아파트니까 네. 9년 차트밖에 없겠죠? 평균보다 훨씬 싸죠. 네. 쌉니다.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있거죠. 네, 소득 대비해서는 제일 싸 지금. PIR 도 제일 와, 싸. 그러네요. 제일 싸요. 9년 중에 제일 싸.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무섭잖아요. 여기 네. 많이 떨어졌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경매로 한다. 그럼 실수요다. 이런 것들은 저는 서서히 좀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겠나.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구는 바로 반등 못 들어와요. 네. 울산은 좀 반등 빨리 들어올 수 있지만 대구는 제가 보기에는 한 25년, 빨라 25년 초반, 늦으면 25년 중후반. 그때부터 대세 상승 시작할 거다.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 바로바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요. 네. 요즘에 신문 기사를 보면은 네. 집값 띄우기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어 왔어요. 고점의 시기에도 계속 사라고 그런 말들이 입주 물량 작으니까 계속 올라간다. 그런 기사들이 많았고 네. 대세 하락기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고통받는 기업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네. 그들은 어떻게든 띄워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보고 내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니치고 아니어도 되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동산 의사결정에 반드시 저는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가 좀 꼭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좋은 그런 지식과 경험에 제발 이제 데이터를 꼭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에 지치신 분들 도대체 언제야?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네. 대표님도 저희같이 내 집 마련 이렇게 전전긍긍 하던 시절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조언 한번 남겨주시죠. 내 집 마련에 지치는 게 아니고요. 내 집 마련에 설레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지쳐요? 좋은 일밖에 없는데? 더 싸게 사는 건 엄청 좋은 일 아니에요? 내가 지친다는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나 하수구나. 이거랑 똑같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 지칠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내려간다니까요. 내려가요. 내려가.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칠 게 아니라 설레. 저는 설레요. 전 너무 설레요, 진짜. 눈에 훤히 보이거든. 서울이 어떻게 될지, 울산 어떻게 될지, 어디가 어떻게 될지, 이게 다 보여. 그러니까 설레죠. 요 마지막 하락 파동만 끝나면은 엄청난 또 대세 상승장이 울고 얼마나 설레겠어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설레셔야 되고요. 설레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공부하세요. 진짜. 그러면 지치지 않고 설렐 수 있습니다. 자진 폐업 신고 건수 건설사 830건을 오랜만에도 넘었다고 하고 일반인들 느낌은 체감은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건가요? 네. 자, 먼저 이제 미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데이터로 좀 네. 보도록 하겠고요. 네. 요 차트가 이제 바로 미분양 차트입니다. 전국에 2019년 미분양이 한 6만 채 이상 좀 쌓였다가 코로나 때 보시면 쭉 내려갔죠. 네. 그리고 21년 12월 달부터 미분양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23년 1월 달에 7만 5천 채로 고점을 찍었다가 1월 3일 부동산 대책 나오고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 미분양이 줄어들다가 다시 지금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미분양이 뭐냐면은 아파트를 어찌됐건 내 돈 가지고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어찌됐건 근데 돈을 들여서 땅도 대출,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것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분양을 했어요. 팔려고. 계약금이 들어오고 중도금이 차례차례로 들어와야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죠. 네. 자, 근데 미분양이 쌓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스톱이 되는 겁니다. 네.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위험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2년 하반기에 8월 달부터 8, 9, 10, 11, 12까지 이 5개월 동안 다 빠진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폭락세, 20에서 50%까지 이 폭락. 맞아요. 자, 근데 이때 미분양 어땠어요? 올라가고 쭉쭉쭉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정말 생기고 미쳤다. 이때 강원도의 뭐죠? 그 레고랜드 사태. 맞아. 처음으로 우리가 들었던 그렇죠. PF. 그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잠식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면서 둔촌주공 살리기도 하고, 그럼 미분양이 줄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2차 하락이 다시 시작이 되면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아직 2월, 3월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증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이든 시행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더 없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진짜로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대표님 그러면 건설사가 네. 폐업을 했다. 이게 뭔가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위기라고 느낄 필요가 있나요? 강원도의 그 레고랜드 사태 사실 돈도 얼마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하나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22년 하반기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냐면은 건설사가 폐업을 했다고 칠게요. 네. 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가 폐업을 해도 시장이 좋으면은 이분들이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직을 하면 되죠. 이직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직할 회사가 별로 없는 거죠. 건설사가 망하면 건설사로 끝나나요? 여기에 대출해준 회사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이런 데들. 지금 은행권이 문제가 이거를 시가평가를 해야 되는데 장부상 이거를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회사들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건설사가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중소건설사는 망해도 큰 경제 그런 게 없는데 네. 만약에 큰 건설사, 일군 건설사들이 만약 망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고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저축은행도 지금 PF 대출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표로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뉴스를 봤던 게 둔촌주공 네.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전셋값이 이제 싹 빠지고 있다는 네. 그런 뉴스를 봤어요. 왜 미분양 수치를 보면은 계속 늘고 있고 그럼 결국은 전셋가가 올라가고 전월세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전셋값 하락이
그쪽은 또 이렇게. 아니 미분양이 올라가는 거랑 네. 전세가랑 상관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없는 것 같은데 전세 시장은 따로 움직이는 거고 이 미분양이라는 거는 지금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지금 분위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분양이 늘어난다라는 건 미분양이 늘어날 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자, 매매 시장이 안 좋으면 수요가 어디로 가요? 전월세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미분양 수치만 가지고 전세 시장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만 둔촌주공 주변의 전세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단군 이래 최대잖아요, 물량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를 어떻게라도 지금 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를 막 싸게 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런 것들이 전세가에 안 좋은 영향들을 좀 미치고 있는 거죠. 또 미분양하면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금리에 대한 네. 얘기거든요. 네. 올해 서서히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집값 회복 시그널로 회복 시그널이죠. 당연히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내가 아파트를 살 때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입니다. 호재가 터진다고 다 올라가는 게 또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진 않는다. 연결되지 네.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예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올라가다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과거에 2000년 이후로 제일 높았을 때가 이제 2008년 10월 달 7.96%, 거의 8%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였습니다. 네. 안 믿기시겠지만 이때도 뭐 사람들 집 못 사서 안 달랐어요. 버블의 끝물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딱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금리 쭉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 이때 또 반등 나왔거든요. 자, 근데 금리가 2013년 10월 달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3.77. 7.96에 3.77. 얼마가 난 거예요? 반토막. 4%가 넘게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 10억 빌렸다고 쳐볼게요. 자, 10억이면은 이자가 8천만 원일 때 이자가 얼마로 줄어든 거예요? 4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호재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호재죠. 네. 자, 그래서 부동산이 다 날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 시기에 지역별 부동산 매매 가격 움직임을 보자고요. 자, 한국부동산은 통계와 KB부동산 데이터 통계 둘 다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 보시면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반토막이 넘게 하락한 거 네. 확인하셨죠? 네. 이 기간 동안 떨어진 지역이 누구예요?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 올라간 지역이 어디예요? 다 나머지. 네. 기본적으로 금리가 반토막이 났다는 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호재죠. 그래서 다 올라야 돼. 근데 왜 수도권은 떨어지고 지방만 올랐을까요? 수도권은 거품이 많았습니다. 지방은 거품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 맨날 서울만 살아, 강남만 살아. 이거는 택도 없다. 아니, 이때 강남수 다 내렸다니까요.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반토막이 나도 신기하죠. 근데 저한테 반박할 수 있어요? 반박할 수 없잖아요. 지표가 팩트잖아, 있는데. 팩트. 네. 제가 다시 한번 예상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단 서울은 거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거품이 많으냐? 고가 아파트는 대출을 코로나 시기에 안 해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이 파고로부터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만 가진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급한 사람이 없어서 급하게 매물을 안 내놓으니까 지금 안 떨어진 건데,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떨어져요. 서울이라고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강남이라고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데이터를 보면은 그 시골도 다 오르는데 서울만 떨어진다니까요. 서울이 거품이 지금 제일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데이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데이터로 봤을 때 네. 전망을 해볼게요. 네. 수도권 거품 많아요. 수도권 상승 쉽지 않아요. 당장 오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급락이 오지 않아요. 지방부터 대세 상승 올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전망할게요. 지방이에요, 이제. 금리 하락 된다는 얘기 있죠? 호재죠? 근데 금리가 지금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니잖아. 저 때는 금리가 반토막이 엄청난 호재였어요. 그래도 수도권 떨어졌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떨어져 봐야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일부 지방은 지금 허리까지,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이 있다니까요. 일자리 볼까요, 다시? 일자리 어디 많이 늘었어요? 울산. 세종, 충남, 대전, 경남 다 어디예요? 지방이에요. 지방이 지금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가 뭐 발표했죠?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기업 혁신도시 만들겠다. 다 어디예요? 다 지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15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뭐 15만 이하인 네. 도시들은 조금 우리가 투자를 조금 하실 생각은 조금 조심하는 네. 게 좋죠. 만약에 인구가 15만인데 앞으로 인구가 성장할 지역,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일자리예요. 일자리와 교통 이런 것들. 그래서 2008년 금리 위기 이후에, 엄청난 위기 이후에 수도권
거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지방이 다 대세 상승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24년 중후반부터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지방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지방 전부 다는 아니에요. 2008년 금리위기 때는 모든 지방이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차별화돼서. 하지만 데이터가 양호한 지방 지역들이 있거든요. 지방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두시면 좋겠고, 지방에 지금 아파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텐데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응원할게요. 사실 데이터를 봐도 또 네. 욕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안 믿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대표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게 너무 좋죠. 왜냐하면 기회는 소수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기회잖아요. 물론 데이터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데이터도 꼼꼼하게 보고, 또 저도 많이 서치를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 없나를 다 체크를 해요. 하지만 데이터는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등대가 있으면 침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잘못된 의사결정은 안 할 수 있게 데이터가 막아줄 수 있잖아요. 데이터로 다 있으니까 제발 좀 공부하시고 관심 두시고, 그러면 엄청난 기회, 큰 기회를 꼭 잡을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